자, 오늘은 고타강령 초안 비판 얘기를 할 텐데요. 이 텍스트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초안 비판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되게 이제 논쟁적인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주 격렬하게 자신의 그 이론적, 정치적 입장을 주장하면서 그것과 상충되는 다른 입장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읽을 때 아주 주의해야 되는 그 중에 하나는, 태도 중에 하나는 논쟁적인 텍스트를 일방의 텍스트만 읽게 되는 경우죠.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이제 독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일반론적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자신의 주장을 원론적으로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서술이나 표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히 이제 구체적인 대상을 적시하고 그 사람과 논쟁을 벌일 경우에는 그 상대의 주장과 거기에 반대하는 여기에서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대비해서 이 사람이 상대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를 함께 보지 않으면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뭐 싸울 때, 어린애들 싸울 때도 뭐 쌍욕하더라도 그 욕의 의미가 단어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나는 쟤 싫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쟁의 맥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논쟁에서 어떤 상대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며 특히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논쟁의 중심인지, 쟁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봐야 이 논쟁적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텍스트의 길이 자체가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고타 강령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짧은 분량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좀 준비한 티가 나죠. 그래서 그 아이제나 강령과 고타 강령, 근데 이건 고타 강령 초안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발표된 강령이니까 마르크스가 여기서 이제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는 이 강령을 작성하기 위한 초안을 미리 이제 전달받고 독일의 사회주의자들부터 전달받고 거기에 대한 자기 의견을 준 거잖아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앞부분에 이제 뭐 브라케에 보낸 서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초안을 받더니만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아주 극대노, 요즘 애들 말로 극대노 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그러면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냐? 대부분 이제 무시하죠. 비판을 거의 수용하지 않고 초안에 가깝게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초안과 공식적으로 발표된 고타 강령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약간 변형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우리 공유하고 있는 화면은 발표된 고타 강령입니다. 사회주의 노동당의 고타는 지명이에요. 통합대가 그 당시 두 큰 독일의 노동운동 세력이 하나로 당대당 통합을 하는 대회가 고타라는 곳에서 열렸고, 그 지명을 따서 고타 대회라고 불린 곳에서 채택된 통합 강령이죠. 그래서 통합사회주의당,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최초의 강령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몇 년 뒤에 에어프루트 강령으로 대체돼요. 그래서 독일 사민당의 강령으로 사람들한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이 알려졌던 것은 일반적으로 에어프루트 강령입니다. 근데 이 에어프루트 강령 이전에 고타 강령이 처음으로 나온 통합 강령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마르크스가 어떤 관점에서 비판을 했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코타 강령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일단 내용은 좀 이따 볼 거고요. 얼마 안 되죠. 아주 짧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 이거 보실래요? 보이시나요? 복사. 네, 네네. 고타 강령이란 것 자체가 분량이 얼마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고 있는 마르크스의 초안 비판도 분량이 많지는 않겠죠. 네. 자, 그러면
어떤 두 세력이 통합을 했느냐, 그거부터 좀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 여기는 볼 필요가 없고요. 어떤 두 세력이 통합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 제가 보여줘요. 이제 그 75년에 고타 강령이 나왔고, 그보다 6년 전인 1869년에 사회민주노동자당 아이젠하워 강령이라고 제가 지금 올려놨죠. 그래서 아이젠하워도 지명이에요. 아이젠하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사회민주노동자당이라는 당이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창당대회죠. 창당대회에서 당의 강령을 채택을 했는데 그 강령의 이름이 지명을 따서 아이젠하워 강령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젠하워 강령을 채택한 사회민주노동자당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자신들의 정치적 노선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했던 집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보다 사실은 몇 년 더 앞서서 이 사람들보다 먼저 성립된 그 사회주의적 지향의 노동자 당이 있었어요. 그 당과 사회민주노동자 당이 1875년에 하나로 통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당의 통합 강령이 바로 고타 강령인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아이젠하워 강령을 채택한 이 사람들 사회민주노동자당을 나중에 지명을 따서 아이젠하워파라고 불렀거든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라살레파라고 불려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라살레는 사람 이름이죠. 라살레라는 마르크스보다 몇 년 뒤에 태어난 그리고 마르크스와 젊었을 때부터 알고 지냈고 마르크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스스로 표현에 의하면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뭐 처음에는 이제 우호적인 서신왕래를 하다가 나중에 조금 지나고 보니까 마르크스가 라살레의 입장이 자기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불렀죠. 이 과학적 사회주의와 많은 점에서 상당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 사이가 나빠지죠. 거리를 두고 뭐 논쟁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학적인 논쟁을 하기도 하고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정치 노선의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데 이 라살레라는 사람은 사실 일찍 죽어요. 아주 이른 나이에 39살에 어떤 이제 연애 사건에 휘말려서 그 당시는 그 유럽 여러 나라 특히 독일에서는 결투가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투하다가 사망해요. 어, 그래서 39살에 일찍 죽고 그 뒤를 이제 이은 그 슈바이츠라는 사람이 계승자로 있었는데 그 그룹과 이제 아이제너 그룹이 당대당으로 통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라살레라는 사람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마르크스가 고타 강령 초안 비판에서 격렬하게 반대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 수가 있겠죠. 항상 이제 그 두 입장을 좀 비교를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마르크스의 텍스트를 공부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라살레의 텍스트와 마르크스의 텍스트를 굳이 같은 비중을 갖고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마르크스가 문제시했던 라살레의 입장이 뭐냐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라살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타강령 초안 비판 강의를 4회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회는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이야기,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라살레의 입장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얘기,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띄워놓고 있는 아이젠하워파의 주장과 통합될 때 나왔던 고타 강령이 사실 실제로 얼마나 많이 다른가를 간단하게 비교해보는 그 정도 내용으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노동운동, 특히 이제 근대적 의미에서의 노동운동이라는 거는 당연히 노동자가 사회에서 의미 있는 다수가 탄생이 되어야 노동운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근대적인 자본주의적인 산업 구조가 갖추어지는 것과 노동자 계급이 인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것이 함께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과 거의 동시에 노동자 운동이 시작이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뭐 역사적인 자료나 문학 작품 같은 데서 좀 흔히 접할 수 있듯이 초기의 산업화 시기는 상당히 노동자들에게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이 산업화가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힘든 상황에 자생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노동자들의 고립분산되었던 즉자적인, 즉각적으로 자신들이 처한 어떤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의 노동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다가 이 산업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대규모로 진행이 되면서 노동자들의 수도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역할도 커지고 하면서 노동운동도 좀 더 장기적이 되고 체계적이 되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를 하게 되는 방식으로 노동운동이 발전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발전의 과정이 자본주의가 발전한 속도가 자본주의가 먼저 발달한 유럽의 경우에도 지역적 편차가 상당히 컸어요. 우리 잘 알다시피 영국에서 먼저 자본주의적 관계가 발전했고 그보다 더 뒤이어서 프랑스나 독일이나 좀 더 뒤에는 남유럽 국가들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도 이런 관계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확장이 됐던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어느 시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노동자 계급이 의미 있는 계급으로 등장하게 됐느냐. 이걸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유럽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 특히 이제 저희가 뭐 따로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마르크스의 주요 텍스트들을 시리즈로 쭉 강의 동영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전혀 다른 시간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실시간으로 하면 제가 이 강의 몇 주 전에 이제 프랑스 내전 강의를 녹화를 했었는데요. 이 프랑스 내전에서 말했던 이 혁명의 시기, 1789년에 파리에서의 그 봉기부터 시작된 그 거의 100년에 걸친 프랑스 혁명의 과정이 프랑스라는 영토 내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전 유럽으로 이제 확산이 됐죠. 그래서 48년 2월 혁명, 7월 혁명이 이제 파리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1848년 2월 혁명이 다른 유럽의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아주 큰 영향을 받았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때 초기적인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프랑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프랑스와는 다른 정치적 조건,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던 독일 지역, 이제 이때는 아직 독일이 통일이 된 게 아니었으니까 여러 공국으로 흩어져 있던 그 독일 지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48년 3월 무렵에 독일의 여러 지역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3월 혁명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독일 지역 곳곳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도 이때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엥겔스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3월 혁명에 가담을 했죠. 그리고 이 1848년 2월 3월 혁명이 프랑스에서 2월 혁명, 독일에서의 3월 혁명이 마르크스와 엥겔스 두 사람의 이론이나 정치적 입장을 형성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죠.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독일에서의 노동운동도 같은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48년 혁명의 영향으로 독일 사회가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48년 3월 혁명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슈테판 보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슈테판 보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식자공입니다. 식자공이 뭐냐 하면 옛날에 인쇄소는 이제 활자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 해서 활자를 씹는다 그러죠. 원고에 맞춰서 활자를 이제 끼워 넣어서 판을 짜서 그걸로 찍었잖아요. 이제 그 일을 하던 사람을
그 활자를 씹는다고 십자공이라고 한자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십자공들이 노동자 중에서도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었겠죠. 그건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글자를 알았으니까. 문명이 훨씬 많았던 당시 유럽에서 노동자 계급 중에 글자를 잘하고 그냥 알파벳 정도 아는 걸로는 안 되잖아요.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정확한 식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먹고 살기 위해 했지만 어쨌든 책을 보게 되는 거야. 원고를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그 당시의 사회주의자, 나중에 아나키스트로 유명해지는 사회주의적 경향의 사상가, 운동가 중에서 이 식자공 출신들이 꽤 있었고,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그 프르동이었죠. 프르동도 바로 이제 식자공 출신이었죠. 인쇄노동자 출신이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일본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 그 마스모토 세이초 씨 같은 경우에도 인쇄 노동자였어요. 뭐 어쨌든 노동자이면서도 그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는 문자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조건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공 중에 한 명이었던 슈테판 보른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그 당시 독일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선진적인 계급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이 사람 주도하에 대규모 파업과 노동자 봉기를 일으키게 됐고 그 노동자 봉기와 파업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좀 항구적인 조직을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48년 4월에 베를린에서 노동자 중앙위원회,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발생한 여러 봉기나 파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노동자 중앙위원회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을 이 위원회를 기반으로 해서 8월에 같은 해 8월 1848년 8월에 전 독일 노동자 대회를 소집합니다. 물론 이제 어, 독일의 모든 노동자가 다 참여하고 이랬던 건 아니죠. 이름은 전 독일 노동자 대회지. 규모가 작았지만 어쨌든 전 독일 영역을 다 포괄하는 노동자 운동의 연합을 만들려는 최초의 시도였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전 독일 노동자 형제회.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 간의 연대, 형제라는 게 이제 브라더후드지만 또 그 연대 의식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독일 노동자 형제라고 이름 붙인 노동자들의 협의회가 이제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설립을 두고 거기에 본부를 두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 그러니까 슈테판 보른의 그 노동쟁의와 그 이후에 만들어진 노동자 형제회가 독일 노동운동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보통 노동운동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서막을 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발전하면서 60년대, 70년대까지 점점점 성장을 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70년대 중반을 계기로 그때쯤에 노동운동이 비약적으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고 또 노동자 운동의 성격도 상당히 바뀌고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노동자 계급의 그 구성도 상당히 큰 변화를 겪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1875년에 나온 고타 강령에 대한 텍스트를 보고 있잖아요. 이게 왜 하필 1875년이냐? 바로 이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노동운동이 등장하던 시기에 나온 텍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노동자 단체들이 있었을 텐데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왜 하필 1848년에 한번 통합하려고 했고 또 상당히 세력이 커진 다음에도 1875년에 또 의미 있는 통합을 했냐. 바로 노동운동이 처음 시작됐던 그 시점 그리고 노동운동의 성격이 현대화되었던 그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1875년인 것이 아니라 유럽을 포함하는 독일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자본주의 진영의 자본주의 체제가 체제적 전환을 하던 시기이기도 하고 따라서 그 체제 내에 있는 노동자 계급의 사회적 구조와 사회적 상태가 큰 변화를 겪었고 거기에 대응하는 노동운동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큰 변화를 이루던 시기.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 중에 노동자 계급의 방식 중에 하나로서 통합된 사회주의 당과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주의 당과 그 당의 목표를 밝혀주는 그 강령이 등장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 맥락을 좀 알아야 고타 강령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이 노동자 형제단은 뭘 얘기를 했냐? 뭐 그 마르크스적 의미에서의 사회주의나 그 노동자 혁명이나 이런 것까지 요구한 건 아니고요. 사후적으로 나중 관점에서 보면 이제 사회 개혁, 개량이라고 부를 정도의 프로그램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프랑스 혁명 48년 또 48년 혁명의 영향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의 자유의 확대라는 것을 추상적인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었고 이것을 위한 수단으로 요구됐던 게 보통 선거권과 노동자 계급의 단결권, 그러니까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또 정치 조직을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을 요구하는 게 핵심적인 요구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르주아적인 의회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네. 이 정도의 요구를 하고 이 권리와 힘이 노동자 계급에게도 와야 된다. 노동 계급도 이 정도의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슈테판 보른의 노동자 형제단의 이 개혁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1870년대가 되기 이전에 전체 유럽이나 특히 독일의 사회주의자들, 노동자 운동의 그 지도자들은 대체로 윤리적, 도덕적 기반을 갖고 노동운동을 했던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자세한 설명을 알고 싶으시거나 또 특히 이제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이런 경향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서 설명하고 극복하려고 했는지는 제가 이제 강의했던 다른 텍스트인 공상에서 과학으로라는 텍스트가 제목에서부터 분명히 드러나죠. 이런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흐름을 마르크스는 이제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이제 명령을 했는데요. 그것과 대비되는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스스로 입장을 칭하게 돼요. 그래서 그 두 입장 사이의 차이를 해명하는 텍스트가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조를 하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1848년에 시작되었던 독일 노동운동은 윤리적이고 도덕적 기반에서 그러니까 인간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특히 이 당시에 가장 소외되고 억압됐고 비참한 상태에 있던 노동자 계급에게도 보편적인 인간이 누려야 되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도덕적인 어, 이유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게 올바르니까 이게 윤리적이니까 그래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사회주의 운동, 노동 운동의 그 정당성을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아주 인간적인 사회, 이걸 이제 지향을 했던 거고, 자본주의는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사회라고 비판했던 거죠. 그러면 도대체 자본주의 사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 가장 크게 이 사람들이 노동운동 사회주의에서 이제 초기 단계에서 비판했던 거는 바로 경제적 불평등이었죠. 그래서 분배에서의 불공정성, 불평등성,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말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이제 발생을 했고, 초기 산업화 시기에 노동자 계급은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건 뭐 아주 자연스러운 주장이었죠. 그래서 이 슈테판 보른 이후에 독일 노동자 운동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빌헬름 바이틀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을 읽으면 이 사람 이름이 아주 자주 언급이 됩니다. 마르크스와도 교류를 하고 실제로 이제 공산당 선언이라는 텍스트를 썼던 공산주의 동맹의 초기 설립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 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됐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보름보다는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요구했던 주장들, 정치적 주장들 외에도 그 소유의 공동체, 그러니까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 뭐 이런 걸 정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어,
소유의 공동체, 그 다음에 생산의 공동체, 그리고 생활의 공동체, 이런 것들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려자는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까지도 아직은 노동자 계급 간의 윤리적이고 또 정서적인 연대에 기반한 도덕주의적 요청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가 중심이 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운동이 중심이 됐던 거는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때 독일에서 노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어, 대규모 공장의, 그러니까 대산업에 고용된 준질적인 다수의 노동자가 어, 등장했던 시기가 아니죠. 특히 이제 독일 같이 영국에 비해서 후발 자본주의 국가였던 곳에서 노동자들이 다수를 잃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 몰락해가던 봉건 시기 만렵의 장인적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 소생산자들과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이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적 의미에서의 노동자들이었지만 아직 완전히 대규모 산업에서 균질화된 대규모 노동자가 등장했던 시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의 정치 의식이나 문화적 토대에 있어서도 이 봉건적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완전히 현대적 자본주의적인 그 의식이나 정치 문화가 침투하지는 못했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오히려 반대로 복고주의적으로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시대가 자신들의 좋았던 옛날을 붕괴시켰다라는 이 낭만적인 의식이 정서적으로 더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고립시키고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끼리 대립해서 경쟁하게 만들었다. 자본주의, 자본가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노동자 계급 간의 잃어버린 연대를 복원하고 그걸 오히려 더 과거보다는 좀 더 확장시키고 하지만 윤리적으로 좋았던 옛날을 좀 더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재생하는 거 이런 의식을 갖게 됐던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앞으로 올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 잃어버린 옛 권리를 물론 이 잃어버린 옛 권리가 실제로 있었던 권리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미화하듯이 낭만주의라는 게 실제로 있었던 과거가 아니라 이 공상의 과거를 자본주의적인 현재보다 훨씬 행복했고 풍요로웠고 안전했고 뭐 연대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낭만적으로 회고하는 거죠. 과거를 미화하는 거죠. 이런 경향이 물론 있었기 때문에 옛 권리, 그래서 보통 이제 역사책들 보면 그 좋았던 옛날 옛 권리 이러면 따옴표를 치죠. 실제로 옛날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전이 좋았지라고 그렇게 느꼈다. 이런 얘기죠. 이걸 회복하자는 운동이 초기의 특히 1848년부터 1860년대나 70년대 초까지도 독일 노동운동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어, 그 이미 이제 프랑스, 벨기에를 거쳐서 영국에 이미 이보다 훨씬 전에 정착해 있었고 독일보다 더 앞서 발전했던 영국의 산업화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회주의가 노동자 계급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의식을 아주 이런 시기부터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마르크스와 독일 내부에서의 노동운동 사이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시차가 존재한다. 오늘날처럼 모든 정보가 아주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세계적으로 모든 어떤 문화나 사회 구조나 이런 것들이 전파되는 속도가 빠른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같은 유럽인데도 유럽 대륙 내부에 독일과 어, 해역 건너편에 있는 영국 사이에는 한 2, 30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차가 마르크스와 독일에만 있었던 라살레의 입장 차이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1860년대까지도 이런 노동자 계급의 연대에 기반한 노동운동이 이제 중심이었는데 발전이 있었다면은 전통적 삶의 형태가 점점 해체되고
그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는 좀 명백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때 점점 더 세력이 커지고 있었던 대규모 산업에 고용된 다수의 균질화된 산업 노동자들의 요구를 이제 표현하는 운동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점점 좀 체계화되고 과학적이 돼서 구조적인 그 변혁의 요구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체를 자본주의의 경제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로 바꿔야 된다는 요구가 점점 이제 주류로 발전하고 있었던 거죠. 자, 요런 배경에서 좀 구체적인 사건이 이제 하나 중요한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라이프치히 있죠? 그 노동자 형제단이 본부를 두고 있어 라이프치히에서 이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때도 여전히 이제 수많은 노동자 단체들이 아주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협회들, 노동운동 단체들을 다시 한번 대규모로 통합하려는 요구가 등장을 했는데 이 배경은 당연하죠. 자본주의가 대규모화 되니까 자본주의에 대응하는 노동자들도 조직적으로 규모를 키우고 통일성을 키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어, 당시 이제 노동운동의 지도자였던 노동자 출신 그 재화공이나 연초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끄는 라이프치히 위원회라는 게 설립이 됩니다. 그 라이프치히 위원회를 설립해서 이건 이제 준비 단체인 거죠. 준비 단체이고 이제 또 정치적 정당으로서의 성격을 좀 더 강화시킨 노동운동의 통합체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862년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863년에 그 이제 대회가 열리게 그 만들어진 게 그 이전이고요. 그 위원회가 1863년에 아까 얘기했던 라살레파라고 나중에 불리어지는 독일 노동자 연합이라는 전 독일 노동자 연합 알게마이네 보편적인 전체의 그러니까 알게마이네 도이첸 아르바이트스페어아인스라는 발음이 안 좋아요 제가 예, 예, 대충 그런 이름의 그러니까 전체 독일을 포괄하는 노동자들의 유니언 연합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게 노동운동의 총연 요즘 말로 치면 총연맹의 성격과 정당의 성격이 혼재돼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회주의를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자본주의를 어쨌든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 변화 과정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노동자 계급을 설정했다는 특징을 가지는 그러니까 협회가 설립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라이프치 위원회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이제 출판물이 하나가 연설이 하나가 있었고 그 연설을 기반해서 연설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책을 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페르디난트 라살레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라살레의 직업을 얘기하자면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논객 요즘 말로 하자면 예, 예. 그러니까 담론 영역에 그러니까 노동자 출신이 아니고 상류층 출신이에요. 상류층 출신에 상당히 교육을 많이 받은 지식인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노동운동에 관심이 있었고 실천적 노력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그 이론적인 기여를 노동운동에 많이 했다라고 그 당시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라이프치 위원회가 이 사람에게 어, 지금 독일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정세 분석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독일의 상황이 어떠하고 어떤 게 문제이고 또 어떤 게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그 윤곽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요청에 대한 회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회답이 나오는데 이 답신과 아까 얘기했던 연설 이 두 개가 라살레의 사상을 제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설을 정리한 책이 단행본으로도 출판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노동자 강령. 제목에서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듯이 공산당 선언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형식이나 내용을 많이 흉내낸 텍스트입니다. 이제 그 두 텍스트가 라셀레파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1863년 날짜로는 5월 23일에 아까 얘기한 전 독일 노동자 연합이 설립이 되는데, 자, 이 설립된 이 단체를 오늘날로 개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단체가 어, 없어지지 않고 있죠. 그게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독일의 3인당입니다. 그래서 독일 3인당의 공식 당사에서 그 우리 당 창당일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1863년 5월 23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날이 언제냐 바로 라살레의 이론의 입장에 근거한 전 독일 노동자 연합이 결성된 날이 독일 삼인당의 창당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하나의 입장으로 이어져서 물론 이제 중간에 입장 변화는 있죠. 어쨌든 큰 틀에서 성격이 변화하지 않고 오늘날 독일 삼인당까지 이어졌다라고 현재 독일 삼인당은 인정하고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아이젠하워파 얘기를 시작할 때 했었잖아요. 1869년 8월 9일, 그러니까 6년 뒤죠. 8월 9일 날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이라는 별도의 당이 생겼는데 이 당은 정치 투쟁, 그러니까 정당으로서의 성격을 훨씬 더 강하게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 대회가 열린 아이젠하워 이름을 따서 아이젠하워파 또는 아이젠하워 진영이라고 불리는 그룹이 별도의 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도 근데 이제 1869년까지도 아까 얘기했듯이 현대적 의미에서의 대공장 노동자보다 수공업의 도제와 소생산자, 몰락한 소장인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 계급에서 수적으로는 점점 줄어들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영향력이 더 있었고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된 노동 운동이었다라는 건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때문에 라살레파의 입장이 영향력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뭐 이제 한국 사회에서 특히 신자유주의 전환 이후로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된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수공업자 시대에는 장인 체제에서는 숙련도에 따른 위계가 있었잖아요. 노동자들 간에도. 그러니까 미숙련, 그러니까 도제 그 당시에는 농건적 방식에서는 도제라고 불렸던 제일 하층에 있는 비숙련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였고 노동운동은 이거를 포섭하려고 애를 쓰긴 했지만 중심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도제나 이런 사람들보다 수공업자 중심의 성격이 강했다는 얘기는 비숙련 노동자들의 목소리나 힘이 그렇게 크지 못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대규모 공장에서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단순하고 군질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대규모의 노동자가 탄생을 하면서 중심이 옮겨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노동운동이 점점 성장을 하는데 지배계급이 이걸 놓고 보지는 않았겠죠. 그게 유럽사나 독일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뭐 얘기를 할 여유는 없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당시에 독일의 패권은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쥐고 있었죠. 이 프로이센이 그 나중에 이제 오스트리아를 배제하고 오늘날의 독일을 통일을 이룬 나라잖아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센이 상당히 강력해졌고 이때 프로이센의 실권자가 우리가 잘 아는 비스마르크였죠. 그래서 이제 비스마르크의 입장에서 보면 그 노동운동은 상당히 체제를 위협하는 불순한 운동이어서 아주 강하게 탄압을 했었어요. 그래서 탄압하기 위해서 했던 조치가 1869년에 단체 결성권을 금지시켜 근데 아니요. 그 단체 결성을 금지시켰는데 이 단체 결성권에 대한 반대가 이 당시 노동운동에 대한 노동운동 내에서의 중요한 요구 조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69년을 계기로 이 단체 결성권을
금지시키는 탄압 조치를 계기로 여기에 반대하는 명분에서 시작된 대규모의 지속적인 파업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노동운동이 상당히 강력해지고 규모도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제국 초기에 69년 여름에 그 단체 결성 금지법이 이제 폐지되죠. 폐지되고 이, 이때부터 노동운동이 탄압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세력이 커져서 거의 모든 산업 전반으로 이제 확장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독일 역사를 다는 말씀을 못 주면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드려야 우리가 이제 고타강령과 그걸 둘러싼 논쟁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에 일어난 독일 사회에서 가장 큰 변화, 어떻게 보면 유럽사 전반에도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이 당시 정치적 지형이 아주 큰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고 있는 바의 현대 국가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기원이 있겠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자코뱅 이후로 그러니까 중앙 집중적 현대 국가의 모델이 자코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프랑스에서 그게 발전해 나가는 맥락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과는 좀 다른 정치 상황에 있었던 그러니까 여러 나라로 분산되어 있었던 독일에서 독일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노력과 함께 독일 통일을 주도했던 프로이센 주도하에서 우리가 더 이상 프로이센이나 별개의 작센이나 뭐 이런 바이마르나 이런 별개의 공화국들이 아니라 이제 독일이라는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국민 국가를 형성하려는 정치적 시도가 있었고 그게 결국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독일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거죠. 이 오늘날의 독일이 원형이 되는 현대적 국민 국가가 이때 형성되고 있던 시기였던 거죠. 이런 역사적 과정과 노동운동의 성장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정치적 주체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근대적, 현대적 국가, 그럼 현대적 국가 그러면서 국민국가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나라라는 것은 고대에도 있었죠. 나라 국가라고 불리는 정치체는 고대에도 있었지만 고대부터 쭉 지금 오늘 21세까지 이어지는 국가라는 동일한 이름을 써서 부른다고 해서 그 정치체가 사실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상당히 많은 성격 변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치적 틀인 국가의 가장 가까운 원형은 이때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게 아니죠. 근데 이때 왜 국민국가라는 말을 하느냐. 유럽에서 처음으로 이 국가의 원형이 갖추어질 때 이 국가라는 거는 우리 아주 어릴 때 사회시간에 배우잖아요. 국가의 3요소가 뭐죠? 영토, 국민, 주권이에요. 그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적 주체로서의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 왜 만드냐? 국가가 없었잖아요. 국가가 없으니까 그 국가의 주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없었던 정치체인 국가가 물론 그 닮은 뭔가는 비슷한 형태는 있었죠, 당연히. 그렇지만 완성된 의미에서의 국가는 그전에는 없다가 이제 이때 완성된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의 주체인 국민도 없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국가를 만드는 과정은 동시에 국가의 주체인 국민을 형성하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만 국가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국민이 아니라 다른 집단적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어, 근대적 경계선인 국경이라는 개념 속에 이제 포괄시키고 그 안에 동일한 정치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국민을 형성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에서도 1970년대에 특히 박정희 시대 때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아주 억압적인 교육을 그러니까 어떤 집단적 동질성을 형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 그 조치들을 겪어야 됐잖아요.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사실 그 박정희 시대에 있었던 국민교육원장, 뭐 국기에 대한 맹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족주의적 선전, 또 단군 할아버지라고 불리하는 이 그 가부장적 가족 모델과
국민의 동일시 같은 여러 가지 또 오늘날 우리가 국뽕이라고 부르는 이런 민족주의적 선전들은 박정희 시대 때 독자적으로 창의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 시기 때부터 만들어졌던 것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독일을 통해서 독일에서 이게 아주 발전했고 당연히 2차 대전 때 동맹국이었던 독일에서 일본으로 전파됐고 또 일제시대 때 사관학교를 나왔던 박정희와 그 박정희 시대 때 그 정권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이게 아주 내면화되어 있었고 이게 또 자기들의 권력 유지와 한국 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그거를 똑같이 한 지난 100년간 독일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여러 나라로 퍼졌던 그 이 이데올로기적 조치들이 일본을 통해서 남한 사회에 아주 강력하게 이식되면서 우리는 그거를 사후적으로 경험했던 거죠. 네. 그거 떠올리시면 바로 그겁니다. 박정희 시대 때 우리가 경험 물론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어리신 분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박정희 시대 때 남한 사회에서 있었던 거 거의 똑같은 뭐 별로 다르지 않은 그 조치들을 통해서 집단으로서의 국민이라는 정치적 주체를 만들어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비스마르크로 대표되는 이 독일의 지배 집단에서 국민이라는 집단적 주체성을 통일적으로 형성하는 게 아주 중요한 정치적 과제인데 노동운동은 뭐라 그래요? 계급 의식을 강조하잖아요. 특히 이제 마르크스주의적 노동운동에서는 노동자 계급이 사회주의로 가는 혁명의 주체이자 새로운 사회 건설의 집단적 주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동자 계급이 집단적 주체로서 가장 의미 있는 저 집단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노동자라는 거는 국적에 구애받지 않죠. 그렇죠? 노동자라는 것은 경제적 구조,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유무로 우리가 구분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 어떤 정치적 단위에 귀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는 노동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 연대는 아주 초기부터 마르크스주의 중요한 그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구절, 유명한 망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라는 구호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그 구호가 48년에 공산당 선언이 출판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860년대에 독일에서 국민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이 무렵보다 20년 전에 마르크스주의는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 연대, 노동자 계급 국제주의를 자신들의 중요한 정치적 주장으로 내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장과 비스마르크류의 국민국가 형성론이 화해를 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새로 형성된 정치체인 국민국가와 거기에 강제로 배속된 노동자 계급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정리할 거냐. 이 문제가 이 당시의 노동자 계급에게 뿐만 아니라 지배 계급에게도 아주 중요한 과제였다.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읽어 나가면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부연하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하자면 독일의 지배계급은 국민국가 안에 노동자 계급이 국민으로서 통합되어야 된다고 봤던 거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자 계급이 국적에 불문하고 국적에 오히려 국적을 넘어서서 국적이 다르더라도 심지어 그 국적이 다른 나라들끼리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호적인 나라의 국민들끼리 연대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의 노동자들끼리는 자신들이 속한 정치체의 대립과 갈등과 불화에도 심지어 거의 가장 극단적인 전쟁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계급의 통일성이 더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 사이에 갈등, 이런 주장을 했던 게 막스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 변화도 본격화되는데 이게 이제 1870년대 중반 정도를 거치면서 독일의 자본주의의 성격이 구조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독점 자본이 형성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자본주의에 훨씬 가까운 형태가 이때 이제 본격화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동운동, 노동자 이러면 지난 100년간 우리가 일반인들이 머릿속에 쉽게 떠올렸던 어마어마하게 큰 굴뚝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는 제조업 중심의 대규모 공장, 그리고 기계가 그 안에서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고 노동자들은 거기에 종속되어서 아주 단순한 노동에서 종속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속품에 불과한 이런 모습을 떠올리는 게 이때 만들어진 이미지죠. 그러니까 이때 실제로 이러한 모습의 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던 초반기였고 북서유럽과 북미에 이러한 형태의 자본주의가 마침내 대규모로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주류도 독일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그 숙련공 또는 장인 그리고 그 장인 체제에 귀속되어 있는 이런 비숙련공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니까 좀 봉건적인 의식이 더 강한 노동자 계급이라기보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공장의 또 기계의 어, 자본가들이 독점하고 있는 생산 수단에 종속되어 있는 아주 균질적이고 그리고 그 숫자에 있어서 과거의 노동자 계급의 숫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몇 배, 몇십 배, 많은 나라는 거의 몇백 배, 무한대로 거의 무한대처럼 늘어난 어, 노동자 계급이 이제 노동운동의 중심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변화, 이런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변화가 이 시기에 함께 일어났던 거죠. 뭐 왜냐하면 이 셋은 서로 연관을 맺고 경제적 구조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항상 약간의 시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 거의 비슷한 구조적인 전환의 시기에 같이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의식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때가 되면, 그래서 이제 75년에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운동, 야, 이전까지 우리 하던 방식으로는 안 되겠고, 또 탄압도 더 강해지고, 노동자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이게 주체적으로 좀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 그렇게 나온 게 당시 노동운동이 을 양분하고 있던 아이젠하워와 라살레파의 당대당 통합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때는 이미 이제 그 라살레는 사망한 지 오래됐고요. 어, 요한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이제 실권자였는데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슈바이치 저작을 솔직히 이렇게 꼼꼼하게 따로 읽어본 적이 없고 마르크스의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봤고 또 다른 역사책이나 자료들에서도 대부분 독일 사민당의 역사를 다룰 때 그 라살레 텍스트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지 슈바이츠가 큰 변화를 만약에 가져와서 노선이 크게 변화했다면 슈바이츠를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런 언급이 거의 없어요. 없는 걸로 봐서 라살레의 노선이 실제로 그렇게 그 당대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을 라살레주의라고 했지 슈바이츠 노선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이제 라살레 파가 이제 두 파가 통합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두 파가 초기에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와서야 통합을 했고 통합도 순순히 이루어진 게 아니었고 또 이 통합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마르크스의 격렬한 반론도 좀 있었던 이유가 두 정파 사이에 두 당 사이에 아주 명백한 입장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럼 도대체 그 입장 차이가 뭐냐? 크게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해석을 제가 다 본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역사에 대한 삼인당의 역사나 이 당시 노동운동에 대한 모든 학자들의 뭐 연구를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대체로 특히 이제 공식 역사에서 독일 삼인당사라든지 독일 노동운동사라고 이제 정통으로 자기들이 이제 정전이라고 인정하는 텍스트들에서는 크게 이제 이런 이 두 문제를 언급을 해요. 이건 제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뭐 이렇게 밝혀낸 게 아니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어, 하나가 이제 민족 문제, 아까 얘기했던 국민국가 형성에 대한 입장 차이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노동자 계급의 경제적 요구를 어느 수준까지 관철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관철시키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였어요. 그 이제 구체적으로는 임금 문제와 협동조합 문제로 크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큰 쟁점.
관점이었던 거고 우리가 이제 읽게 될 고타 강령에 대한 초안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도 사실 이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통합대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1875년 5월 23일에서 25일 사흘간에 걸쳐서 고타에서 통합 전당대회가 이제 열렸는데 이 라살레파인 전 독일 노동자 연합회는 회원이 이 당시 이건 기록이 다 남아 있으니까요. 회원 수가 15,322명이었고요. 이제 통합 대회를 하려면 직접 투표하기 힘드니까 대의원을 뽑았겠죠. 대의원이 이쪽 파 라살레파 대의원이 74명이었고요. 이 아이젠하워파의 회원 수가 명부상에 보면 9,121명이었고 그리고 이쪽 대의원 수가 56명. 회원 수하고 대체로 비슷한 비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6대 4 정도였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젠하워파가 소수였어요. 독일 노동운동 내에서 이 75년에 통합이 될 때까지만 해도 라살레파가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비중이 더 컸다. 그리고 아이젠하워파는 소수 집단이었다라는 걸 분명히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인적 비대칭이 있으니까 세력의 5대5로 대등한 게 아니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통합 강령에서 쪽수가 많은 쪽이 비속어라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더 세력이 큰 쪽의 입장이 더 많이 관철되는 게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는 뭐 그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자연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두 입장 차이가 팽팽하게 맞섰음에도 불구하고 라살레파의 주장이 상당 부분 관철된 것은 사실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프루트 강령 몇 년 지나서 에어프루트 강령으로 개정됐던 이유가 그 몇 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대당 통합을 해놓고 나서 역학관계가 곧 급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파가 처음에는 소수였지만 아이젠하워파의 입장이 훨씬 더 일반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이거는 뭐 아이젠하워파의 지도자들이나 활동가들의 역량이 뭐 뛰어났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제가 아까 길게 설명드렸던 독일의 자본주의 구조 변화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라살레파의 주요 세력 기반은 어떻게 보면 1870년대 중반 이후의 독점 자본주의 이전 시기, 초기 산업화 시기의 노동자 집단에 주로 근거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 그러니까 당의 구성원이 되는 노동자 계급의 정체성, 경제적 정체성이 변화해 버리니까 오히려 그걸 더 잘 설명했고, 이 대규모 대산업 노동자의 기반을 두고 이론이 만들어진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이 이 변화한 환경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변화된 노동자 계급의 이해관계에 더 부합하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역학관계가 변화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대 자본주의에 더 부합하는 노선이 마르크스주의 즉 아이젠하워파의 노선이었기 때문에 역학관계가 변화했고 그래서 이 고타 강령의 최초의 통합 강령에 남아있던 라살레파의 요소들을 상당 부분 제거하고 거의 전적으로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에어프루트 강령이고 이 에어프루트 강령의 작성자인 카우츠키가 스스로 말한 바에 따르면 자기는 공산당 선언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때 통합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3인당 초기 75년 이후의 3인당에서 정치 운동에서 중요한 과제가 이제 라살라파가 요구했던 주장했던 그 의제들이 정치적 투쟁의 중요한 의제가 됐는데 그게 바로 보통선거권의 쟁취예요. 물론 이거는 아이젠하워파도 똑같이 주장했고 마르크스도 이걸 무시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차지하는 이 보통선거권의 쟁취 그다음에
그 의회 민주주의를 활용한 이제 나중에 의회 전술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 방식, 투쟁 방식, 그리고 이 헌법 국가로서 제헌 국가, 헌법을 제정하고 있는 근대 국가의 에 대한 태도 이런 게 이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어떤 위상을 차지하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인 거죠. 이걸 전적으로 부정했다기보다. 그래서 라살파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이 대의제적 민주국가의 수립과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합법적인 보통선거권의 쟁취 그리고 실행에 거의 중요한 목표로서 이것을 중요한 목표로서 설정했고 거의 거기에다 전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면 마르크스는 상당히 낮은 정도의 위상만을 여기에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이제 국민국가가 수립되던 당시니까 라살레파의 이런 주장은 비스마르크를 비롯한 그 뒤를 이은 독일 국민국가의 지배 집단에게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졌겠어요? 자신들과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해관계가 봉건적인 지주계급이나 신흥 부르주아지 계급이냐 어, 혹은 노동자 계급이냐라는 집단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은 있지만 국민국가라는 자신들의 생각에 따르면 더 상위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과제에 있어서 똑같은 목표를 내세웠기 때문에 탄압하거나 할 필요가 별로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호적인 관계로 점점 변화해 가고 오히려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국가라는 매개 장치, 완충 장치를 통해서 또 계급 간의 대립을 넘어서 있는 그보다 더 초월적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했던 국가 안에서 화해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고 그런 생각에 있어서 독일의 지배계급과 라살레파의 입장이 이제 나중에 일치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반면에 이제 아이젠하워파는 국민국가로서의 독일에 대해서 여전히 상당히 비판적이고 극복의 대상으로서 주로 생각을 했던 거지 협력과 심지어 계급을 초월해 있는 계급보다 더 상위에 있는 정치세로서의 국민국가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르크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마르크스주의 공식적인 국가관이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국가라는 것은 바로 자본가 계급의 통치의 정치적 도구일 뿐인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국가가 계급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국민 국가에 대한 입장 차이, 이데올로기적인 여기다 민족이 또 붙겠죠. 민족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라살레파와 아이젠하워파가 대립을 했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갈등 요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도 좀 달랐다고 해요. 제가 아까 그 초기 라살레파의 중심이었던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봉건적인 문화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집단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윤리주의적이고 또 한편에서는 이 종교적 색채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아시다시피 기독교의 영향이 아주 강력했던 지역이고 근대화됐다 하더라도 쉽게 이 기독교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초기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 주장들 중에서 아시아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잘 납득하기 힘든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바로 종교로부터의 탈피, 세속화라는 거를 사회주의 운동에서 아주 당면한 과제로 끊임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기독교 세력이 그만큼 강했고 지배계급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문화나 의식에도 이 기독교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상황을 반영을 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로부터의 탈피, 그 교권으로부터의 탈피, 세속화라는 것이 사회주의에서 얼핏 보면 정치 경제적 주장도 아닌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럽의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안다면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인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독일의 노동자 계급들조차도 이 기독교적 그 종교 의식이나 종교 문화는 상당히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지금 우리가 보면은 되게 납득하기 힘든 사건들, 현상들도 발생을 했는데 아까 라살레가 되게 일찍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라살레가 일찍 죽으면서 일종의 성인화돼요. 그래서 라살레 초상화를 곳곳에 걸어 놓는다든지 심지어 부적처럼 라살레 그러니까 카톨릭 종교 의례 중에 성인들을 추모하고 숭배하는 그 종교 의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인트처럼 성인이 된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의 가톨릭에서 이 성인전에 이름이 올려진 거죠, 라살레. 그래서 일종의 종교적 의례로서 라살레 숭배라는 현상이 대규모로 존재할 정도로 이게 이제 노동자 계급의 문화나 의식은 아직까지 근대적이 되기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도 좀 연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학에서 그 유사 종교 노동 운동이 유사 종교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런 건 사실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는 그 논리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주의가 기독교의 종말론을 그대로 본떴다든지 뭐 이런 비판들 있잖아요.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죠. 근데 실제로 아예 그런 경향이 없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노동자 계급의 의식 수준이 기독교에 더 익숙하지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거의 잘 몰랐던 시기이기 때문에 더 익숙한 기독교적 틀과 기독교적 개념이나 기독교의 문화적 장치 같은 거를 차용해서 마르크스주의를 선전하는 게 당시 사람들한테는 되게 효과적인 선전선동의 방식이라고 판단되었거든요. 그런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결국 마르크스주의와 근본적으로 화해하기는 힘든 이데올로기, 문화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노동운동의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이게 상당히 좀 빨리 극복해야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었겠죠. 아무튼 그 라살레에 대한 개인 숭배 같은 게 되게 강했다. 이게 심지어 당대당 통합을 하고 이론적이나 공식적인 노선에 있어서 에어프루트 강령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이 대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라살레 숭배 같은 거는 여전히 상당 기간 지속됐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당대당 통합이 되고 에어프루트 강령 있고 20세기 초반까지도 물론 지금도 그래요. 모든 독일 3인당의 당사 건물에 들어가면 마르크스의 초상화와 라살레의 초상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독일 3인당 자료들, 사진 자료들 이렇게 보시면 라살레 초상이 곳곳에 있습니다. 네. 지금은 물론 이제 그런 유사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은 아니겠죠. 이게 마치 이제 왜 그 마오가 죽고 나서 모택동이 사망하고 나서 중국 인민들이 모택동 부적을 갖고 심지어 돈 많이 벌게 해달라 그러면서 무대통 부적 갖고 다니고 이런 정말 그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 거하고 좀 이제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라살레가 재림 예수다 이런 주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그 독일 노동운동, 특히 이제 독일 3인당의 이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에요. 자, 어쨌든 1870년대를 거쳐서 통합이 됐고 1880년대에 마르크스주의가 중심이 됐고 했는데 이 노선이 점점 마르크스주의를 고수하거나 오히려 마르크스주의 쪽으로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이런 마르크스주의 노선은 오히려 생각보다 오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 1890년대만 돼버려도 엥겔스가 아직 사망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노동운동의 상당 부분은 다시 라살레주의로 돌아갑니다. 물론 이때는 라살레의 이름을 내세우지는 않고 처음에는 계량주의, 조금 지나면 수정주의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베른슈타인이라는 대표자 를 내세워서 이론적 정치적 지도자로서 베른슈타인이 지도하는 하나의 새로운 경향이 마르크스주의 내부 또 독일 사민당 내부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입장이 사실은 끝에 가보면 논쟁 과정에서는 온전히 밝히지 않았지만 결국 끝에 가면 라살레를 계승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실제로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라살레가 이제 유고 같은 걸 남기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상가들 이론적 지도자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 텍스트를 정리해서 이 정치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살레의 유고를 편찬하는 그 라살레 선집을
편집하는 책임자가 바로 베른슈타인이었어요. 어. 근데 참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른슈타인은 또 다른 사상가의 유고를 계승하는 공식적인 대리인이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엥겔스예요. 근데 엥겔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르크스의 원고의 계승자거든요. 결국 대립하는 두 노선의 사상가, 대표적 사상가들의 원고가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 마르크스 원고는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만 어, 어쨌든 최초에는 엥겔스, 저 베른슈타인은 동일한 인물에 의해서 계승되고 공식적으로 편집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른슈타인 입장은 마르크스를 폐기하고 라살레의 입장이 더 가까워졌고 베른슈타인 개인의 입장뿐만 아니라 독일의 노동운동 또 3인당의 노선 자체가 그쪽으로 기울면서 이게 이제 폭발하게 된 게 이인터내셔널 시기에 식민지 논쟁 또 수정주의 논쟁 그다음 반전 논쟁이라는 중요한 논쟁들을 거치면서 국수주의적인 폐쇄적인 사회주의라는 아주 그 마르크스주의에서 완전히 이탈한 노선으로 독일 3인당이 이제 가게 되는 게 베른슈타인의 영향이 이제 오히려 독일 3인당의 또 독일 노동운동의 주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이제 칼리 푸크네이트와 로자 룩셈부르크에 대한 살해라는 사건에서 잘 드러나듯이 이 라살레 노선의 계승자와 마르크스주의 노선의 계승자 사이에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어, 민족주의적인 그 전쟁에 찬성하는 노선으로 가버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46년인가 50 몇 년이죠? 지금 제가 연도에 좀 어두워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 찾으면 금세 나오니까요. 이 고데스부르그 강령이라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폐기하죠. 폐기하고 오늘날의 이제 독일 3인당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뭐 독일 3인당의 최근의 역사는 우리 과제가 아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 배경에 바로 라살레의 입장이 있었다. 그 라살레의 입장이 초기에만 있고 곧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마르크스주의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독일의 공식 주류 노동운동과 독일 3인당의 노선을 지배한 것은 바로 라살레주의의 입장이었다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초기의 세력 균형으로 돌아가 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다가 이 비스마르크가 어쨌든 사회주의자들을 중요한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봤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의 국가위협 기도 진압을 위한 법률 이름이 길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사회주의 탄압법이라고 불렀던 줄여서 불렀던 법이 이 1878년 10월에 통과되어서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1890년 9월에 가서야 폐지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비스마르크가 주도했던 국가는 국민국가를 지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한반도 역사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국민국가 일제시대 때는 천황이나 그 일본이죠. 일본 제국주의죠. 여기에 반대하면 이게 민족의 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 사회주의가 단순하게 계급 대립에서 우리는 자본가와 지주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집단이야. 근데 니네들은 가난한 노동자들 대변하는 우리는 길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표현하지 않죠. 우리는 국민 전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그 마르크스가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텍스트에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했듯이 모든 당파적 이데올로기는 보편성의 외양을 띠죠. 우리는 특수한 우리 집단의 이해관계만 주장하는 아주 편파적인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편파적인 주장도 항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모두를 이롭게 하는,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주장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모두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민족 국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민족이란 더 상위의 공동체가 있는데 마르크스주의자들
노동운동하는 사회주의자들은 이 민족을 분열시키는 계급이라는 아주 편파적인, 요새 조선일보나 보수 언론의 논조 보면 뭐 바로 그거잖아요. 어, 국가 전체, 사회 전체, 모든 국민의 이익을, 사회 구성원 전체, 한동훈식으로 얘기하면 동료 시민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장애인들, 아주 소수의, 소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편파적인, 제한적인 노동자들의 그 집단 이기주의, 이렇게 이제 폄하하잖아요. 이런 걸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 법이라는 공식적인 이 금지, 아주 강력한 탄압 법안이 존재하던 시기를 10여 년간 겪으면서 독일 사회에는 어떤 이제 정치 선전이 사람들이 뇌리에 깊이 박혔냐 하면, 사회주의자들은 이 당시 표현이에요. 제국의 적. 이제 막 겨우 통일되려고 하는, 분열되어 있다. 이제 겨우 통일돼서 강력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제국의 적, 제국을 분열시키는 놈들, 또 조국 없는 자들, 조국 없는 패거리, 예, 그 당시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나중에 히틀러가 집권할 때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면서 그 단검 비화라는 얘기가 있죠. 2차 세계대, 1차 세계대전을 왜 졌냐? 위대하니까 이길 수 있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이라는 내부의 배신자가 내부에서 배신해서 우리 등에 단검을 꽂아서 우리가 졌다라는 이데올로기적 선전을 퍼뜨리면서 여기에 대중들이 공감하면서 나치가 집권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사실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민족과 계급이라는 것이 다른 층의 다른 범주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진짜 정확하게는 이거는 한 층에 있는 한 카테고리 속에 있는 범주 개념이 아니잖아요. 범주가 아예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 대립되는 두 노선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때 여러분 저 중고등학교 때 한국 문학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익 문학을 뭐라고 불렀어요? 민족 문학이라고 부르고, 좌익 문학을 계급 문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법을 쓴 이유가 뭐예요? 민족이 더 포괄적인 단위고, 계급을 주장하는 자들은 분열을 주장하는, 아주 소수의 이익을 주장하는 분파적인 놈들이다. 민족을 분열시킨다. 이런 선전의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거잖아요. 이 레토릭의 원형이 이때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조국, 민족이라는 더 큰 단위가 있다. 그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내추럴하고 심지어 신성하고 하느님이 만들어준 거고 뭐 이런 선전들을 막 하면서 그때 막 만들어지고 지금도 만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정사실화되고 이거는 인류 역사 내내 있었던 거고 막 이런 식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이런 신성하고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인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대신하는 분열주의자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다. 라는 선전을 이때부터 한 거죠. 근데 이제 독일 노동운동의 역사와 3인당의 역사를 다루는 여러 역사책에서 사실 독일 3인당이 우경화되고 아까 얘기한 마르크스주의를 결국 폐기하고 라살레적 전통으로 더 기울게 된 이유가 이런 거란 거죠. 독일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특히 노동자 계급도 가지고 있었던 민족 우위적인 지향이 노동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공식적인 노선에서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표명이 됐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건 나중의 일이고요. 어쨌든 통합하고 나서는 독일의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이 상당히 급성장을 했는데요. 통합한 다음에 명부에 보면 1876년 명부에 3만 8천 명 정도였는데요. 3인 당원 수가. 1890년대가 되면 10만 명 정도가 되고 1907년까지는 당원, 공식 당원, 당비를 내는 당원만 50만 명이 되고 1차 세계대전 직전에 1914년이 되면 당원 수가 110만이고 노동조합원 수가 250만이고 여기에 연결된 그 여러 가지 반개 조직의 숫자를 다 따지면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 전술을 썼으니까 의회 선거에 참여를 했겠죠. 그래서 1871년
그러니까 당 통합을 하고 불과 2년이 지난 뒤에 이미 전체 유효 득표수의 9.1%인 90년도, 그러니까 사회주의 탄압법이 폐지된 90년도에는 140만 표를 득표를 하는데 이게 전체 유효 득표수의 19.7%에 해당하는 숫자였고 1912년이 되면은 425만 표가 됩니다. 이게 전체 득표수의 거의 35%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유권자 3분의 1이 3인당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여러 당이 난립해 있었기 때문에 일당이 득표수로는 일당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보수 세력도 3인당을 배제하지 못하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빌헬름 제국이 붕괴된 이후에 공화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3인당과 보수 세력의 연합 정부가 바이마르 정부가 수립이 됐던 이유가 이 정도의 투표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단일 정치 세력으로서는 독일 3인당이 20세기에 축소되면 가장 큰 정치 세력이 되어 있었는데 이때 이미 민족주의적이고 폐쇄주의적인 노선을 분명하게 하고 있었고 국제주의적인 노선 또 혁명주의적 노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배제했고 그 몇 년 뒤에는 그러니까 1918년, 19년, 20년 이 무렵에 그리고 나중에 또 23년 이럴 때 이 좌익들 여기서 배제된 사람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켰을 때 무력으로 탄압한 게 3인당이 주도해서 무장으로 탄압하게 되죠. 그때 아까 얘기했던 로자 룩셈부르크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노선이 갈라졌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당을 장악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라살레주의, 그러니까 말하는 이제 민족주의적 사회주의가 훨씬 강한 노선이었고 기층에서는 이게 공식적으로도 몇십 년이 지나면서 마르크스주의는 공식적으로 독일 3인당 노선에서 사라지게 됐다. 그리고 독일 노동운동의 성격도 그러하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과정을 좀 아시면 그 고타강령 초안 비판들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쉬울 텐데요. 자, 그러면 락살레가 어떤 주장을 했냐? 지금 대충 그 역사 얘기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따로 떨어져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늘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텍스트가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가 그 강연을 정리했던 노동자 강령, 이거 한글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전독일 노동자 대회에서 그 질문을 하고 질의응답식으로 공개 답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텍스트가 1864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데 노동자 강령은 한글 아주 짧아요. 그리고 쉽게 쓰여 있습니다. 쉽게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시면 여기에는 앞부분에서는 이제 자신식의 역사 해석. 이것도 이제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을 좀 흉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대한 자기식의 정리가 좀 있고요. 그거는 뭐 이론적으로 크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준의 글은 아니고요. 그냥 그랬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구나 정도 알면 되는데 중요한 얘기는 이거죠. 노동자 계급이 이제 사회의 주력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마르크스주의와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주의와 교류도 있었고 당대당 통합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 그리고 그의 표현인 노동자 계급 정당 그리고 이 당의 정치 노선은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자본주의 극복을 지향한다. 라는 공통점이 있었으니까 당대당 통합을 했겠죠. 근데 이제 그것의 구체적 내용이 달랐던 거죠. 그러면 뭐가 달랐냐? 노동자 강령의 나머지 부분이 이제 마르크스주의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인데 바로 비스마르크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보수주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민족을 여기서는 민족이라는 개념은 좀 상대적으로 약해요. 국가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민족은 사실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사용된 문화적 그 선전 장치이지 정치적으로 더 핵심적인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라는 말을 라살레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국가의 역사적 사명을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라고 우리 박정희 때 외웠잖아요. 박정희 때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다 여기서부터 유래한 거죠. 독일 보수주의부터 유래하는 레토릭입니다. 어, 국가가 이거 그 인류 역사 내내 수천 년간 이어져온 심지어 하나님이 이 기독교 문화권이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부여한 가장 숭고한 사명이 민족 국가를 완성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더 이제 베타주의적, 쇼비니스트적이 되면 뭐가 되죠? 우리 민족만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민족 간의 위계를 만드는 나치식의 세계관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리안족이라는 정체불명의 가상의 민족을 이제 상상으로 만들어 놓고 아리안족이 세계를 지배해야 되는 어, 민족의 사명을 주장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게 나치 히틀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원형이 되는 보수주의적 주장을 사회주의자이자 노동운동의 그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채택을 한 거죠. 그래서 국가의 사명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얘기합니다. 독일 민족의 사명을 위해서 국가를 완성시키고, 근데 그럼 노동자 계급은 뭐냐? 노동자 계급의 주도성 얘기와 국가의 사명 얘기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는 모순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우선이냐? 라살레는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사명이 일차적인 과제인 거죠. 더 우월하고 신성하고 중요한 과제는 국가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럼 노동자 계급은 국가의 사명을 완성하는 인적 주체가 노동자 계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이 민족이 사실상 노동자로 동일화된 게 그 당시 역사적 변화라고 라셀레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민족의 일부이고 민족의 다른 부분과 충돌한다는 측면보다 오히려 민족이란 큰 집단에서 노동자 계급이 민족의 본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낡은 지주 계급이나 어, 아주 그 소수이고 유약해서 지주 계급에 빌붙던 당시에 독일 부르주아 계급은 그 민족의 사명을 완성할 역사적 지위에 오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민족의 사명, 국가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집단이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의 주체성, 주도성을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계급적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자 계급이 이익이 되는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노동자 계급의 요구는 더 상위의 목표인 국가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한 하위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이게 라살레의 근본 입장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마르크스의 입장과는. 이게 노동자 강령에서 이제 주장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민족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그래서 이제 당시에 라살레파나 라살레파에 동조하는 그 경향의 색채를 갖고 있는 사회주의 운동, 노동운동을 다 19세기 말에 이미 스테이티즘, 국가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이 용어를 주로 사용한 사람들은 아나키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는 말 그대로 국가를 해체하는 것이 혁명의 목표인 거잖아요. 모든 억압과 착취의 근원은 국가라는 폭력적인 장치에 그 책임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국가를 해체하는 것이 어, 최종적인 목표이죠. 국가를 해체하면 공산주의 사회가 곧바로 자동적으로 온다라고 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구조의 전환이 아니라 국가라는 정치적 장치의 파괴가 아나키스트의 최종의 목표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국가를 갖고 뭐 하는 거는 다 마뜩찮은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마르크스 주의자들조차도 전술적이든 과도적이든 자꾸 국가 얘기를 하니까 니네들은 다 라살레페하고 사실은 같은 놈들이야. 그 심지어 우파 보수주의자들하고 다 한통속이야. 그래서 스테이티즘이라고 한통속으로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바쿠닌이라는 아나키스트가 그런 주장을 한 거죠. 이 맥락이 준다. 그 당시에 이제 아직까지 영향력 있던 아나키스트들이 국가주의를 비판하면서 막스주의자들한테 니네들도 국가주의자야라고 비판했던 거예요. 마르크스 엥겔스가 살아서 활동하는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텍스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마르크스 입장이 너무 억울한 거죠. 내가 평생 국가가 계급 지배, 부르주아 계급 지배의 장치다. 라고 얘기를 하고 국가 철폐를 프랑스 내전 요 고타학령 초안 비판 4년 전에 썼던 텍스트에서 국가 장치의 파괴, PT 독재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내세웠는데 불과 4년 좀 3, 4년 지나니까 자꾸 자기 보고
국가주의자라고 아나키스트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자기 이론과 노선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무슨 필요가 있죠? 국가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노선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해명해야 될 정세적 필요가 당시 상황에서의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필요에 의해서 쓰여진 텍스트가 고타강령 초안 비판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살레라는 명백한 국가주의, 자칭 국가주의, 자칭 타칭 국가주의자에 비해서 마르크스주의자는 타칭 국가주의가 된 바람에 자칭 국가주의 한 적이 없어 라는 얘기를 아나키스트들에게 또 해야 되고 동시에 자기 노선의 사람들에게 우리 노선은 국가주의가 아니야. 그 아나키스트들이 우리를 국가주의 부른다고 해서 라살레랑 한편이 되면 안 돼. 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야 됐던 상황이었어요. 이게 고타강령 초안 비판이 쓰여진 맥락입니다. 그래서 라살레의 사상을 이해하면 이 텍스트가 나오게 된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이야기, 국가주의적 경향이 바로 그 노동자 강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라셀레는 이걸 어디서 주로 빌어왔냐? 당시 독일의 보수주의적 정치적 주장들과 이론적으로는 헤겔에서 온 겁니다. 아주 명백하게 헤겔의 정치 철학을 거의 그대로 따오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헤겔 계승자라고. 그러니까 헤겔이 국가의 사명,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프로이센이죠. 프로이센에서 비렐름 황제가 집권해서 입헌군주제를 만드는 게 역사의 종말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입헌군주 체제의 프로이센이 통일한 독일 국가가 역사에서 최종 단계, 이게 그 지상의 구원이 온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오직 이 단계를 위해서 수천 년간 달려왔다는 거야, 해결 얘기가. 그런 의미에서의 국가주의거든요. 국가주의를 어떤 종교적인 이론을 가지고 정당화한 거죠. 그걸 그대로 라살레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라살레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라살레 본인이 주장한 거예요.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얘기한 공개 답세에 나오는 얘기인데 공개 답세에서는 임금 철칙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보조하는 노동자 생산조합하고 이렇게 두 주장이 핵심적인 주장인데요. 자, 임금 철칙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부터 더 자세하게 할 텐데 이거는 그 전부터 나오던 얘기예요. 철칙이란 거는 그러니까 철의 법칙. 이 당시에 제일 신소재가 오늘날의 반도체에서 내는 그 강철 스틸이잖아요. 근대적 산업화의 기반이 되는 신소재가 강철 스틸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일 튼튼하고 깨지지 않는 게 철이잖아요. 어떤 하나의 사회 법칙이 철과 같이 예외 없는 법칙이다. 이런 표현이죠. 이런 수사법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임금은 사실 리카르도부터 내려오는 건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의 임금은 생계비 이상을 넘지 못한다. 어, 노동자 계급을 생산하고 재생산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으로서의 생계비가 노동자 계급 임금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노동자 계급이 임금이 여기에 묶여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약에 노동자 계급이 임금 투쟁을 해요. 그리고 노동자 계급이 세력이 강해져서 임금이 올라가요. 근데 이 임금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노동력의 생산, 재생산. 그러니까 쉽게 말해 노동자들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가족을 이루고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그 애를 다시 노동자로 만드는 이 재생산의 과정, 특히 이제 생물학적 과정을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거죠. 근데 노동자 계급 임금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노동자 계급의 숫자가 늘어나죠. 수명도 늘어나고 애도 많이 낳겠죠. 생물학적 의미가 강하다 그랬으니까 노동자 계급의 생계 수단이 많이 공급된다는 얘기죠. 임금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경제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주 단순한 시장 논리에 따라서 노동자의 노동력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수요는 만약에 고정돼 있다고 가정한다면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임금이라는 가격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저하되겠죠. 저하되면 어떻게 돼요? 생활 환경이 나빠지니까 더 일찍 죽고 어, 더 적은 자녀를 낳겠죠. 그러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임금은 다시 상승해요. 그래서 결국 노동자 계급이 생물학적으로 유지하고
노동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이 틀 안에서 수요 공급의 법칙을 못 벗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임금 인상 해봤자 자연적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철의 법칙 절대로 못 깬다는 거야. 임금 인상 일시적으로 해봤자 결국은 그 임금 인상 때문에 다시 임금은 저하되게 되고, 저하된다고 힘들다고 다시 임금 인상을 하면 그걸 계속 되풀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노동자 계급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바로 이 신비스럽게 설명한 생계비 이상으로 임금이 넘어서지 못한다는 이상한 그냥 가정인 거야, 가정. 그러니까 노동 계급이 가난한 이유는 철의 임금 법칙이라는 어떤 신비한 법칙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마르크스는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마르크스주의 아주 기초에서부터 얘기하죠. 바로 생산 과정에서의 착취를 통해서 노동자 계급의 만든 그 부가 이전되는 거죠. 자본가 계급에게 착취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이제 본문에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철의 임금 법칙은 사실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사회책에 나왔던 얘기예요. 이 얘기 누가 한 얘기예요? 그럼 멜서스의 인구론에 나온 논리죠. 그렇죠? 인구가 늘어나면 결국은 어, 자기들끼리 경쟁에서 줄어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은 적정한 수가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어, 이런 거 범죄 같은 걸 통해서 적절한 수가 죽어줘야 부양할 수 있는, 식량 공급이 부양할 수 있는 노동자의 일정한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멜서스주의의 재판에 불과한 거죠. 그 부분을 지금 마르크스는 지적하고 오히려 노동자의 가난의 원천은 착취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노동자 계급이 가난하고 그 불평등한 분배의 하위에 처하게 되는 원인을 완전히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현상인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설명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게 라살레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멜서스주의다라고 마르크스는 이제 본문에서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이제 국가의 사명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노동자 계급이 투쟁하는 이유는 뭐냐? 민족의 사명을 위한 건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 민족의 중심이 되는 노동자 계급의 지위가 향상되는 거는 라살레는 당연히 원하는 거예요. 노동자 계급의 지위가 하락하는 건 민족 전체의 지위나 생활 상태가 하락하는 것을 뜻하니까요. 근데 이 노동자 계급의 지위가 향상되는 게 임금 투쟁이나 계급 투쟁을 통해서 안 되는 게 차라리 임금 법칙의 논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노동자 계급은 지위를 향상시키냐? 정치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 선거권, 그러니까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절차를 더 확산시켜서 보편화하는 거. 근데 이 당시에 뭐 19세기의 모든 진보 운동을 그걸 주장했으니까 유별난 주장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최종적인 정치적 수단으로 택했다는 점이 마르크스주의와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이것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보통 선거권만 쟁취하고 평등한 선거만 보장해주면, 이때는 아직 차등 선거였거든요. 노동자 계급이 투표권이 아예 없거나 투표권을 줘도 재산 정도나 신분에 따라서 다른 표수 계산을 했어요. 곱하기 3을 하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상류층은. 어쨌든 그 평등한 보통 선거를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기만 하면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지위는 향상된다. 해방이 된 정치적으로는 해방된다. 이렇게 봤고, 경제적으로는 그럼 부유해져야 될 거 아니야. 불평등한 분배를 넘어서서 부유해져야 될 거 아니야. 평등하고 부유한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 수단이 뭐냐 하면 이제 마르크스주의와 일부 겹치는 게 여기서인데, 생산수단을 자본가가 사적으로 독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요 생산수단을 사회화해야 되는데, 사회화가 여기서는 주로 국유화이거나 혹은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생산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생산수단을 넘겨받는데, 이때 넘겨받는 게 수탈자를 수탈하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빼앗아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국가가 개입해서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유상으로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없애는 거죠. 전 국민이 다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개인이 사적으로 독점한 사람을 다 없애는 거예요. 다 팔아라는 거예요. 어디다? 협동조합에서.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에 파는데, 그러면 중요한 게 그거죠. 무슨 돈으로 사오느냐?
그리고 그게 평화적으로 완전히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된다는 보장을 어떻게 받느냐. 그 역할이 바로 국가가 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은 대립하고 있는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을 노동자 계급이 중심이 되는 국가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동자 계급에게 정치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줘야 되는데 이 수단이 보통 선거권 같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절차적 민주주의 확산과 정치적인 협동조합을 국가가 경제적으로 보조하는 거죠. 이렇게 쉽게 말해서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책임지고 하는 해서 주요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그걸 노동자 계급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노동자 생산 협동조합이 곧 사회주의 완성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뭘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라는 틀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폐지를 할 아무런 필요가 없죠. 의회 선거에서 노동자 계급의 숫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노동자 계급이 다수당이 될 거고 경제적으로 주요 생산 수단을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다 통제할 수 있게 되고 그럼 당연히 생산된 부의 분배도 평등하게 이루어질 거고 그럼 노동자님이 원하는 거 다 이뤘고 이렇게 되면 독일 민족의 독일 국가의 위대성이 더 발현될 텐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이게 라살레의 입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 공부 주제가 아니니까, 공부 주제가 아니니까 더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독일 3인당의 노선에 대해서 또는 유럽 3인주의 전체의 노선과 복지국가의 실제 운영 방식, 또 그 운영의 결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간단한 역사책 같은 게 한글로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라살레의 입장이 21세기까지도 유럽식 삼인주의에 얼마나 뿌리 깊이 이제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 쉽게 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주의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계급적 그 대립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국가 폐지, 국가 소멸이라는 게 필수적인 정치적 혁명의 과제인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아예 이렇게 과제로 삼지도 않게 돼버린 거고 또 노동자 계급의 빈곤화를 어, 임금 철칙으로 멜서스주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없는 자연 법칙인 것처럼 설명하고 그 기원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그냥 종교적 가정처럼 종교적 교리처럼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게 그냥 원래 세상 이치가 원래 이런 거야라는 식으로 신비주의적으로 설명해 버리고 자본주의 구조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착취라는 자본주의 생산의 내재해 있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법칙적 인구 원칙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자연법칙이 인구 원칙으로 노동자 계급의 빈곤을 설명할 뿐이고 자본주의의 축적 과정에 내재한 구조적인 방식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본주의 철폐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사회주의 얘기를 했다가도 이제는 자본주의 자체가 이제 공격의 대상이 아니게 그냥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충분한 사회주의가 도래했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임금 철칙과 생산조합은 역사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에어프루트 강령이 이제 막스주의적 입장을 관철시킨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어. 그리고 사실은 이 주장은 이후의 3인당과 독일 노동당에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중요한 거는 라살레의 정치 철학, 그러니까 국가주의적 관점 속에서 국가 주도하에 계급 대립을 어떤 식으로 완화하고 통합해서 파국으로 가지 않게 하느냐라는 쪽으로 이제 계승이 됐던 거죠. 근데 그러면 마르크스, 엥겔스 말년이나 그 사후에 이 고토학령 초안 비판에서 라살레 입장을 그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 마르크스 엥겔스의 후계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냐? 아까 뭐 이미 역사적 과정 말씀드렸죠? 다 라살레 입장으로 동조됐는데 대표적인 마르크스 주의자였던
했던 사람인 그 카우츠키도 거의 국가주의적인 입장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국가 폐지라는 것 자체가 카우츠키나 베른슈타인에게는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회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국가의 폐지 또는 소멸이라는 게 사라지고 미래에도 사회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도 국가는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마르크스의 텍스트와 너무 배치되잖아요. 너무 명백하게 배치되니까 애매한 표현을 써요. 아니 국가는 국가인데 오늘날의 국가는 다를 거야. 근데 왜 국가라는 명칭을 써?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해명 안 하고 그 미래 이런 앞으로 생길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국가의 성격을 얘기를 할 때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대의 특히 라셀레가 얘기했던 계급 통합적 이념적 상위 공동체로서의 민족 국가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걸 자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카우츠키는 이걸 미래 국가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고요. 또 나중에 이제 그 독립 사회민주당의 당수였던 베벨도 민중국가 또는 노동자국가라는 명칭을 쓰면서 이 국가 폐지, 국가 소멸론, 국가 폐지론을 폐지론을 폐지하는 정치적 입장으로 이제 전환하게 되고 이 과도기를 거쳐서 국가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국가의 계급에 대한 우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독일 사민당의 공식 입장이 전환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제 카우츠키나 베른슈타인이나 카우츠키나 아우구스트 베벨 같은 사람들이 국가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마르크스주의를 아주 일찍부터 포기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래국가, 민중국가, 노동자국가 이런 표현을 써서 국가주의와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실질적 내용은 그 나중에 19세기 말부터 이제 본격화되던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민족 국가의 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국가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제 그 현실 정치 영역에서 국가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태도와 그 다음에 최종 목표로서의 공산주의로의 실현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태도를 이제 우리가 좀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논의하는 맥락에 따라서 분명히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걸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접근법 중에는 접근 태도 중에는 이 국가에 대한 은연중에 국가라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돼도 그거 없이 어떻게 사람이 공동체를 유지해? 국가 없이 어떻게 사회가 유지되지? 라는 국가주의적인 생각이나 기능적 관점에서 국가주의적인 생각이나 혹은 민족이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실체가 있는 거고, 민족이라는 건 너무나 나한테 소중하고, 계급이라는 것도 민족과 거의 일체할 수 있는 거고, 민족 해방과 노동자 해방이 왜 뭐 괴리가 되거나 분리돼서 생각돼야 되지? 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문제가 안 되죠. 또 민족 국가의 유지나 오히려 고도화, 완성이라는 것이 계급 해방과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게 대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전망이나 과제를 좀 생각을 사회주의 관점에서는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쉽게 민중국가나 노동자국가나 이런 용어를 쓸 때는 역사적 전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그 그 의도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듣기에는 그럼 뭐 19세기 초반에 20세기 초반에 이 삼인주의로 가는 과도기 때 막스주의자들이 얘기했던 이 은연중의 국가를 다시 용인하고 있는 이 입장과 비슷한 걸 주장하는 건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좀 신중하게 쓰고 용어의 그 정의를 좀 분명하게 해서 정치적 과제, 투쟁의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국가라는 용어를 이 당시에 썼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냥 그 입장에 대한 제 입장이라기보다 평가라기보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맥락이나 용어법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자 그 정도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라살레 입장까지는 오늘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이제 볼 텐데, 아까 제가 지금 계속 띄워놓고 있는 아이제나 강령 보시면 보고,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뭐 그, 제가 언제 파일을 다음 시간에 그 파일 거기 여기다 공유할 수 올려주시면 있나요? 예, 되죠. 예. 제가 그 요 파일만 따로 고타강령 올리도록 할게요. 비판하니. 보시면, 읽어보시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제나 강령 안에도 마르크스가 고타 강령 초안 비변에서 욕했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중에 마르크스가, 그 전에 공산당 선언에서 했던 내용, 자기도 그런 얘기 해놓고 왜 비판하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또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같이 참조하면서 그 고통학령 초안 비판 본문을 다음 강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할게요. 네. 네, 수고했습니다.